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크고 작은 불안을 경험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시험과 취업이 걱정이었고, 가정을 꾸린 뒤에는 자녀의 미래가 불안했습니다. 중년에 들어서면 직장에서의 역할과 인간관계가 불안을 낳고, 노년이 가까워지면 건강과 노후 준비, 그리고 삶의 끝자락이 불안의 그림자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불안은 인생의 어느 시기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모습은 달라지지만 늘 곁에 머무르며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평생토록 불안을 짊어지고 살아야 할까요? 김주환 교수는 그 이유를 두려움에서 찾습니다. 모든 부정적인 감정의 뿌리는 결국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화와 분노, 질투, 시기, 그리고 불안까지 우리가 불편하게 느끼는 감정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려움의 또 다른 얼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화를 내는 것도 사실은 무시당할까 두려운 마음 때문이고, 자녀에게 지나친 잔소리를 하는 것도 혹시 잘못될까 걱정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안은 미래의 그림자와 싸우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을 곱씹을 때마다 제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상상하며 괴로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안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 역시 내일 있을 발표나 만남을 앞두고 밤을 새운 적이 많습니다. 결과는 알 수도 없는데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십 번의 최악의 장면이 재생되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직 닥치지 않은 일이 마음속에서 너무 크게 자라나 오늘 하루를 망친 경험이 있으시지 않나요? 학생들에게는 시험 전날이 그렇습니다. 아직 문제를 풀지도 않았는데 이미 실패한 듯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납니다. 직장인에게는 중요한 발표나 상사와의 면담이 그렇습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머릿속에서 수없이 무너지는 장면을 떠올리며 불안해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건강검진의 통보서나 은퇴 후의 생활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렇듯 각자의 삶에서 불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현재로 끌어와 우리를 괴롭힙니다. 법정 스님은 불안은 지금을 놓치고 미래에 매달릴 때 생겨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현재에 머무르지 못하고 오지 않은 미래를 붙잡고 씨름할 때 불안은 커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떠올릴 때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에 집중하려고 애씁니다. 불확실한 내일을 붙잡으려 하지 않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하는 것. 그것이 불안을 다스리는 첫걸음임을 깨닫습니다. 헬렌 켈러는 앞을 보지 못하고 소리를 듣지 못했음에도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은 우리가 용기를 내는 순간 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불안이 우리를 짓누르는 족쇄가 아니라 도전을 통해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닥친 두려움 역시 극복할 수 없는 벽이 아니라 마음 근력을 기를 수 있는 훈련일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라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학문과 사색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마음을 단정히 하면 외부의 두려움은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두려움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흐트러진 내 마음에 들어와 커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곧게 세우고 중심을 잡을 때 두려움은 자리를 잃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는 불안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마음을 단단히 지키는데 초점을 맞추라고 가르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불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뇌 속 편도체는 위협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원시 시대에는 맹수가 나타나면 심장이 빨라지고 호흡이 거칠어지는 반응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위협은 맹수가 아니라 상사의 한마디, 자녀의 말, 병원에서의 결과지 같은 사소한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뇌는 그것을 큰 위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필요하게 긴장하고 밤잠을 설치며 때로는 사소한 일에도 큰 분노를 터뜨리게 됩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깨달으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작은 일에도 불안해지는 걸까? 들여다보면 마음이 약해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일들이 나이가 들수록 크게 느껴지고 사소한 문제에도 예민해지곤 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마음 근력이 약해지면 두려움은 훨씬 더 큰 그림자가 되어 우리 앞에 들이웁니다. 이호선 교수는 노년기의 불안은 관계 속에서 가장 많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자녀의 연락이 뜸해지면 혹시 내가 외면당하는 것은 아닐까 불안해지고 배우자와의 사소한 갈등도 쉽게 큰 두려움으로 번집니다. 결국 두려움은 혼자가 될까 하는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관계를 소중히 지키는 것이 곧 불안을 다스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저는 불안을 무조건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안은 본능이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 주어진 신호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신호에 끌려다니지 않는 힘입니다. 불안을 없애려 애쓰는 대신 불안을 인정하고도 지금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찾아야 할 지혜입니다. 불안은 그림자일 뿐이고 그림자는 빛이 있을 때만 존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의 빛을 바라본다면 불안의 그림자는 길을 잃고 사라질 것입니다. 몸의 근육이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다칩니다. 마음도 똑같습니다. 김주환 교수는 이를 마음 근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음 근력이 단단할 때는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쉽게 무너지지 않지만 이 힘이 약해지면 사소한 일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젊었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일들이 나이가 들수록 더 크게 느껴지고 별것 아닌 일에도 예민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을 합니다. 예전에는 병원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그저 무료한 시간이었는데 요즘은 괜히 긴장되고 조급해집니다. 혹시 무슨 이상이 발견되면 어쩌나 내가 잘못 생활한 것이 병으로 드러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줄줄이 따라붙습니다. 몸이 예민해진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마음 근력이 약해진 탓이라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작은 일에도 유난히 크게 불안해지고 괜히 예민해질 때 말입니다. 노후 준비에 대한 불안은 우리 세대라면 누구나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퇴직 후 수입이 줄어들면 앞으로의 생활이 걱정되고 자녀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불안이 커집니다. 어떤 분은 연금을 받지만 생활비가 늘 빠듯해 마음이 무겁다고 말합니다. 저 역시 은퇴 이후의 삶을 떠올리면 가끔은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혹시 내가 준비가 부족한 건 아닐까? 앞으로 어떻게 버텨야 할까? 이런 불안은 막연하기 때문에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불안은 행동으로 조금씩 줄일 수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불안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가끔 지출 내역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보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미래를 완벽하게 대비할 수는 없지만 작은 실천이 마음 근력을 지탱해 줍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은 더 직접적입니다. 무료 건강검진 안내장이 집으로 도착하면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으러 가야지 하면서도 막상 예약하려고 하면 괜히 망설여집니다. 혹시라도 큰 병이 발견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발목을 잡습니다. 저도 검진을 앞두고 이런 기분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병을 아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모르고 방치하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법륜 스님도 모르는 게 편한 것 같아도 결국 더 큰 고통을 부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검진을 받고 혹시라도 무언가 발견된다면 오히려 대비할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 근력이 약하면 검진조차 두려워하지만 마음을 단단히 세우면 오히려 검진이 주는 안도감이 더 큽니다. 요즘은 음식에 대한 불안도 큽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새로운 건강 정보를 쏟아냅니다. 어떤 음식은 당뇨를 부른다고 하고 어떤 음식은 혈압을 높인다며 절대 먹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정보에 흔들리다 보면 무엇을 먹어야 할지 도리어 혼란스러워집니다. 저도 가끔은 밥상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반찬은 괜찮을까? 내가 이걸 먹고도 건강할 수 있을까? 그러나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이 곧 약이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해답은 균형과 절제입니다. 지나친 금지와 걱정이 아니라 적당히, 골고루, 꾸준히 먹는 습관이 불안을 줄입니다. 마음 근력이 단단한 사람은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기본을 붙잡습니다. 관계 속에서 오는 불안도 만만치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의 친구는 줄어들고 자녀는 각자의 삶에 바빠 자주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내가 혼자가 되는 건 아닐까? 이호선 교수는 노년기의 불안은 관계 속에서 가장 많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연락이 뜸해진 친구를 떠올리며 괜히 섭섭해지고 자녀의 바쁜 모습에 마음이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사람이 함께하지 않으면 마음도 쇠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마음 근력을 지키는 길은 관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산책을 하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고 자녀에게 안부를 묻는 작은 연결이 마음을 단단하게 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마음을 다스리는 데에 많은 지혜를 남겼습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이 클수록 불안이 커진다고 말합니다. 미래에 대한 집착, 건강에 대한 집착, 관계에 대한 집착이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법정 스님은 잡은 것을 놓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불안의 본질은 두려움이고 두려움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잃을까 하는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마음 근력이란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입니다. 저도 돌아보면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제 마음이 근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소한 일에도 불안이 커진다면 지금이 바로 마음 근력을 회복해야 할 때인지 모릅니다.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 근력이 강하면 불안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작은 파도가 배를 흔들 수는 있어도 닻이 단단히 내려져 있다면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마음 근력이 바로 그 닻입니다. 매일의 호흡, 짧은 명상, 감사의 습관,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 같은 작은 실천들이 그 닻을 깊이 내리게 합니다. 우리 세대가 지금부터라도 마음 근력을 조금씩 길러간다면 노후의 불안도, 건강의 걱정도, 관계의 흔들림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을 느낄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사실 생각이 아니라 몸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바닥에 땀이 차고 목이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이 있지요. 저는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던 어느 날을 떠올립니다. 머릿속으로는 잘할 수 있다고 되뇌었지만 막상 단상에 올라서니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때 느낀 건 불안이란 결국 머리가 아니라 몸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불안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그림자와 싸우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몸은 이미 위기 상황이라 착각하고 비상벨을 울리는 것이지요. 우리 세대가 건강검진 통보서를 받거나 자녀 문제로 깊은 걱정에 잠길 때 느끼는 두근거림도 비슷합니다. 실제로 큰일이 벌어진 것은 아니지만 몸은 이미 멧돼지를 만난 원시인처럼 긴장해 버립니다. 법정 스님도 두려움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이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처럼 몸이 경직되고 호흡이 거칠어지면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불안한 마음은 다시 몸을 옥죄는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저 역시 50대에 접어들면서 이런 경험이 더 잦아졌습니다. 작은 건강 이상 신호만 있어도 불길한 생각이 앞서고 그 순간 몸은 금세 긴장합니다. 혈압이 올라가나 혹시 큰 병이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돌아보면 대부분은 과도한 걱정이었고 몸의 반응이 불안을 증폭시킨 것뿐이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를 설명합니다. 감정의 근원은 편도체라는 뇌의 작은 기관에서 비롯된다고 하지요.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심장이 뛰고 근육이 긴장하며 뇌는 위기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과정을 거꾸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몸의 신호를 의도적으로 바꾸면 뇌도 안정을 되찾는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운전 중 갑자기 끼어드는 차를 볼 때 우리는 반사적으로 얼굴을 찡그리고 어깨를 잔뜩 움츠립니다. 그런데 만약 그 순간 턱에 힘을 빼고 어깨를 툭 내려놓는다면 화가 나던 감정도 금세 누그러집니다. 마치 빈 배가 내 배를 건드렸을 때 화가 사라지는 것처럼 몸의 긴장을 풀어내면 불안은 그만큼 힘을 잃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비슷한 지혜를 전해줍니다. 노자는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강한 긴장은 불안을 더 키우지만 몸을 부드럽게 풀어낼 때 우리는 진정한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작은 예로 배를 부드럽게 풀어놓는 습관만으로도 불안이 크게 줄어든다고 하지요. 예로부터 배짱이 두둑하다는 말은 단순한 은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배에 힘이 잔뜩 들어가지만 불안이 사라진 사람은 배가 편안히 풀려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불안을 마주합니다.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는 두려움, 자녀 문제나 관계 갈등에서 오는 마음의 긴장. 하지만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몸이 보내는 신호를 바꾸는 것이 곧 불안을 바꾸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호흡을 천천히 고르고 턱을 풀고 어깨를 내려놓는 단순한 동작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몸이 불안을 키운다면 결국 몸을 통해서 불안을 다스릴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잊고 지내던 호흡, 작은 몸짓, 일상의 습관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건강검진 전날 밤을 잊을 수 없습니다. 괜히 더 불안해져서 잠이 오지 않았고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을 맞이했지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건 억지로 잠들려 애쓸수록 불안은 더 커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도움이 됐던 것이 호흡이었습니다. 들숨을 4박자, 날숨을 6박자로 길게 뱉어내는 단순한 연습이었지요. 신기하게도 호흡이 길어지자 마음의 파도도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몸이 변하면 마음도 변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수없이 입증되는 진리입니다. 법정 스님도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두려움도 함께 들고 나간다고 말씀하셨지요. 결국 호흡 하나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불안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특히 건강과 노후에 대한 불안이 많습니다. 무료 건강검진 통보서를 받아도 막상 병원 문 앞에서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지요. 혹시 큰 병이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발걸음을 묶습니다. 하지만 그때 잠시 멈춰서서 어깨를 내리고 턱에 힘을 풀며 호흡을 고르면 어떨까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두려워하지 말라는 불교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그 순간부터 불안과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몸을 움직이는 명상입니다. 요즘 많은 분이 명상이라 하면 눈 감고 앉아 있는 것만 떠올리지만 사실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도 훌륭한 명상이 됩니다. 저는 종종 저녁 무렵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걷습니다.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알아차리며 걸을 때 머릿속을 가득 메우던 불안은 조금씩 작아집니다. 걸음을 멈추고 나무를 바라보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고요해지지요. 우리 전통에서도 이런 가르침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선사들은 몸을 돌보는 것이 곧 마음을 돌보는 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불안을 다스리는 길은 거창한 수행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 어깨를 한번 내려놓는 데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은 불면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밤마다 불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지만 침대에 누웠을 때 억지로 자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고 호흡만 지켜보면 놀랍도록 빨리 마음이 진정됩니다. 저 역시 이런 경험을 하면서 불안이란 거대한 적이 아니라 익숙해지지 않은 손님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늘 제 자신에게 이렇게 되뇌곤 합니다. 침착하고 차분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나는 할 수 있다. 이 짧은 만트라는 마치 마음의 등불처럼 흔들릴 때마다 다시 중심을 잡게 해줍니다. 우리 세대가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불안은 사라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몸을 풀고 호흡을 가다듬고 작은 습관을 이어가는 것만으로도 불안은 충분히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더 단단해진 마음 근력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불안은 혼자 있을 때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더 크게 일어나곤 합니다. 배우자, 자녀, 친구와의 관계는 우리 삶을 지탱하는 큰 기둥이지만 그만큼 불안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요. 저는 가끔 전화를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바쁘다는 걸 알면서도 하루 종일 연락이 없으면 괜히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내가 점점 잊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꼬리를 물면 사소한 일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불안은 생깁니다. 하루 종일 같은 집에 있어도 대화가 줄어들면 괜히 마음이 멀어지는 것 같고 그 침묵이 불안을 키웁니다. 젊었을 때는 다투고 화해하는 일이 자연스러웠는데 이제는 말 한마디에 더 크게 상처받고 쉽게 풀리지 않는 벽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에 비유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가시로 상처 입고 멀리 떨어지면 외로움에 시달린다는 것이지요. 우리 세대가 관계 속에서 겪는 불안이 꼭 그렇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불편하고 너무 멀면 허전합니다. 균형을 잡기 어렵기에 불안이 생깁니다. 오은영 교수는 관계에서 불안이 커지는 이유를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가 반응하지 않을까 두려워서라고 말했습니다. 자녀가 내 기대만큼 살지 못할까,
배우자가 내 마음을 몰라줄까 하는 두려움이 곧 불안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자녀와 대화할 때 이런 경험을 합니다. 혹시 내 말이 부담이 되지 않을까? 또 상처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러움이 쌓여서 오히려 대화 자체를 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관계의 불안을 연기의 법칙으로 설명합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한쪽이 흔들리면 다른 쪽도 흔들립니다. 관계 속 불안은 결국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맞닿아 있는 곳에서 비롯된다는 뜻이지요. 그렇기에 해결도 혼자가 아닌 함께 풀어야 합니다. 정약용은 법과의 관계를 두고 사람이 함께하지 않으면 마음도 쇠한다고 했습니다. 관계의 끈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고 작은 불안이 큰 고독으로 번져갑니다. 우리 세대가 느끼는 불안 중 많은 부분이 사실은 관계의 끊어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혼자가 되지 않을까? 이 두려움은 단순히 외로움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의미를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관계 속에서 자신을 확인하고 거기서 삶의 무게를 덜어내곤 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흔들릴 때 불안은 더 깊어집니다. 우리 세대에게 관계는 여전히 큰 과제입니다. 자녀와의 거리, 배우자와의 침묵, 친구와의 단절. 그 속에서 불안은 그림자처럼 자라납니다. 그러나 이 불안을 직시하는 것이야말로 다음 걸음을 준비하는 첫걸음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부딪히는 불안은 결국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불안을 줄이는 해법도 관계 안에 있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느낍니다. 대단한 지식이나 큰 돈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과의 한마디 대화, 마음을 나누는 짧은 순간이 우리 삶을 지탱한다는 사실을요. 배우자와의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오면서 처음의 설렘은 사라지고 일상이 남습니다. 그 일상 속에서 대화가 줄어들면 우리는 괜히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작은 대화를 시작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어땠어? 하는 짧은 한마디, 고맙다는 표현 하나가 침묵을 녹입니다. 법정 스님은 말을 아끼는 것이 지혜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한마디가 사람을 살린다고 하셨습니다. 관계 속 불안은 결국 말 한마디의 따뜻함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잔소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거리가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자녀에게 했던 말이 후회로 남아 마음이 불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깨닫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것은 충고가 아니라 이해와 공감이라는 것을요. 오은영 교수는 아이들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마음을 더 잘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 세대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불안을 줄이는 길은 말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친구와의 관계도 무심히 두면 멀어집니다. 젊을 때는 연락이 잦았던 친구가 이제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소식을 주고받지 않게 되지요.
그러다 어느 날 그 빈자리가 크게 다가와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은 작은 실천으로 줄어듭니다. 내가 먼저 안부 전화를 걸고 함께 차 한 잔을 마시자고 초대하는 것. 그 단순한 행동이 마음을 든든히 붙잡아 줍니다. 정약용이 말했듯 사람이 함께하지 않으면 마음도 쇠한다는 가르침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불교에서는 관계 속 불안을 줄이는 방법으로 연결을 인정하고 집착을 내려놓는 것을 강조합니다. 관계가 완벽해야 한다는 집착은 오히려 불안을 키웁니다. 자녀가 늘 내 뜻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배우자가 언제나 내 감정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기대, 친구가 항상 곁에 있어 주기를 바라는 바람. 이 집착을 내려놓을 때 관계는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법륜 스님은 사람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존재임을 인정할 때 불안도 줄어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가끔은 이런 연습을 합니다. 누군가와 대화가 엇나갔을 때 억지로 설득하거나 내 입장을 고집하지 않고 잠시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이지요. 그러고 나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관계의 불안은 때로는 나 자신이 쥐고 있는 끈을 너무 세게 당겨서 생기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세대에게 관계는 여전히 가장 큰 과제이자 선물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는 두려움에 더 민감해집니다. 그러나 그 불안을 줄이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전하는 따뜻한 말, 자녀의 마음을 들어주는 짧은 시간, 친구에게 보내는 안부 인사. 이런 작은 실천들이 마음의 근력을 키워주고 관계 속 불안을 평온으로 바꿉니다. 결국 관계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함을 인정할 때 오히려 관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집착으로 이 관계를 붙잡으려 하는가, 아니면 마음을 나누려 하는가? 그 질문 하나가 우리 세대가 관계 속 불안을 다스리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가장 크게 마주하는 감정 중 하나가 바로 고독입니다. 젊을 때는 늘 사람들 사이에 있었지요. 직장에서는 동료와 부딪히고 집에서는 자녀와 대화하며 주말이면 친구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릅니다. 자녀는 각자의 가정을 꾸려 바쁘게 살고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지거나 떠나갑니다. 배우자와는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어도 대화가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문득 내가 혼자 남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며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저 역시 그런 순간을 자주 경험합니다. 저녁에 식탁에 앉아 있는데 예전에는 가족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자리가 조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느껴지는 고독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삶 전체가 텅 빈 것 같은 공허함으로 다가옵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고독은 우리 세대에게 두 가지 얼굴을 가집니다. 하나는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앞으로 더 혼자가 되면 어떡하지? 나를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어쩌나?
이런 두려움은 현실적으로도 무겁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고독 속에서 건강을 더 빨리 잃거나 우울감에 시달린다고 하지요. 그러나 고독에는 또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 속에서 비로소 자신을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진정한 자아를 마주하는 순간은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홀로 있을 때라고 보았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도 월든에서 호숫가 오두막에서의 고독을 찬미했습니다. 그는 고독이야말로 삶을 단순하게 만들고 본질을 보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전통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법정 스님은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충만을 채우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아도 온전히 충만할 수 있는 순간, 그것이 고독의 참된 의미라는 것이지요. 저는 이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때로는 혼자 걷는 길 위에서 혼자 책을 읽는 밤에 불안 대신 고요와 충만을 느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대가 고독 앞에서 쉽게 흔들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불안이 자주 찾아오고 작은 소리에도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하지만 이 고독은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동반자일지도 모릅니다. 너는 혼자일 때도 너 자신을 지킬 수 있는가? 너는 고독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는가? 고독은 두렵지만 동시에 우리를 성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성찰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독은 우리 세대가 피할 수 없는 손님입니다. 그러나 그 손님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고독은 불안이 되기도 하고 지혜가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독을 두려움으로만 보지 않고 성찰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독 속에서 자신을 발견한다. 인간은 혼자일 때 가장 진실해지고 홀로 있을 때 진정한 내면을 마주한다는 뜻이지요. 저는 이 구절을 떠올릴 때마다 제 삶을 돌아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울 때도 있었지만 그 시간이야말로 제 마음의 소리를 가장 잘 들을 수 있었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현대 심리학자 롤로 메이는 불안을 인간 성장의 기회라고 했습니다. 고독이 불안을 낳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불안을 직시할 때 우리는 더 단단해집니다. 저 역시 밤늦게 혼자 앉아 있을 때 괜히 불안이 몰려오면 그 시간을 억지로 채우려 하지 않고 노트에 생각을 적어본 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글로 표현하다 보면 막연하던 불안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결국은 제 마음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세대에게 고독은 새로운 도전이기도 합니다. 혼자 밥을 먹는 일이 어색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요즘은 혼밥, 혼자 여행이라는 말이 자연스럽습니다. 사실 혼자라는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달라진 것이지요. 저는 가끔 혼자 카페에 앉아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습니다. 예전 같으면 남들이 어떻게 볼까 신경 쓰였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제게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고독을 성찰로 바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책을 읽는 것도 좋고, 조용히 산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저녁 무렵 동네를 걸으며 나무와 바람을 바라보는 시간을 자주 갖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불안이 한 발 물러서고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습니다.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충만을 채우는 길이라는 말이 떠오르지요. 정약용도 고독 속에서 빛나는 성찰을 남겼습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가족과 벗들을 떠나 홀로였지만 그 고독을 학문과 사색으로 채웠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수많은 저수를 남겼습니다. 고독이 없었다면 그 깊은 사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간디 또한 홀로 서기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혼자 있을 때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군중 속에서도 자유롭다고 했습니다. 우리 세대가 고독을 두려움이 아닌 자유로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오히려 관계 속 불안도 줄어들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독은 결국 우리가 누구인지를 묻는 거울입니다. 자녀도 배우자도 친구도 곁에 없는 순간 남는 건 오직 나 자신입니다. 그때 두려움만 마주한다면 고독은 괴로움이 되지만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한다면 고독은 성찰의 길이 됩니다. 여러분은 고독을 어떻게 맞이하고 계신가요? 외면하고 도망치려 하십니까? 아니면 담담히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우리 세대가 고독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면 불안은 사라지지 않더라도 훨씬 더 단단한 지혜와 평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인생에서 가장 크게 마주하는 전환점 중 하나가 바로 퇴직입니다. 퇴직은 단순히 회사를 떠나는 사건이 아니라 삶의 방식과 정체성 전체가 바뀌는 경험이지요. 젊은 시절에는 퇴직을 드디어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순간으로만 여겼지만 막상 그날을 맞이하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공허감과 불안이 우리를 덮칩니다. 저는 예전에 한 선배의 퇴직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30년 가까이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정년을 맞았습니다. 오랜 세월 묵묵히 버티며 마침내 여유를 얻을 줄 알았는데 막상 퇴직 첫날 아침이 찾아오자 마음은 편치 않았다고 합니다. 더 이상 출근할 곳이 없다는 사실이 자유가 아니라 두려움으로 다가왔다는 것이지요. 나는 이제 어디에 서야 하나? 내 역할은 끝난 것인가? 이런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세대에게 퇴직은 곧 경제적 불안과 연결됩니다.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고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합니다. 아끼고 또 아껴도 지출은 늘어나고 예상치 못한 병원비가 들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저 역시 지인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고민을 자주 듣습니다. 내가 혹시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앞으로 10년, 20년은 어떻게 버텨야 할까? 막연한 걱정은 불안을 더 크게 만듭니다. 심리학자 에릭슨은 인생 후반기의 중요한 과제가 통합대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즉, 자신이 살아온 삶을 통합하고 받아들이면 평온을 얻지만 준비되지 않은 채 맞는 퇴직은 절망과 불안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퇴직 후 우울감과 무력감을 경험합니다. 그동안 자신을 규정해주던 직장인, 관리자, 교사 같은 이름표가 사라지면 나는 누구인지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의 상실이 곧 불안의 씨앗이 되는 것이지요.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준비 없는 자유는 오히려 두려움이 된다. 퇴직 후 시간이 많아지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아무 계획이 없으면 그 자유는 도리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 구절이 참 와닿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유 시간을 꿈꿨지만 이제는 오히려 일정한 루틴과 목적이 있어야 마음이 안정된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기 때문입니다. 저도 가까운 분이 퇴직 후 한동안 집 안에만 계셨던 경험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동안 못 본 책을 읽고 늦잠도 자며 여유를 만끽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자 그는 오히려 더 불안해졌다고 합니다. 하루하루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자신을 쓸모없게 만드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결국 그는 작은 봉사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고, 그제야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우리 세대가 퇴직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결국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질문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분명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불안을 다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정체성의 문제, 시간의 문제, 관계의 문제. 퇴직은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사건이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숙제를 던지는 순간입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받아들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퇴직 직후에는 누구나 불안해지고 마음이 허전해지며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아 괴로워지기도 합니다. 저 역시 가까운 선배들의 모습을 보며 또 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어떻게 채워야 할까? 불안을 줄이는 첫 번째 방법은 작은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출근과 퇴근이 하루의 틀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에는 그 틀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간단한 운동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며 일정한 시간에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불안이 크게 줄어듭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작은 일상의 반복이 사람의 정서 안정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불안은 머릿속에서만 키워지지 않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생각이 더 꼬리를 물고 결국 불안이 증폭됩니다. 저는 가끔 근처 공원을 산책하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낍니다. 작은 움직임이지만 땅을 밟고 걷는 그 시간이 불안을 끊어주지요. 불교에서는 걸음 하나에도 마음이 머문다고 했습니다. 걷는 행위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불안을 잠재우는 명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새로운 역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퇴직은 사회적 역할을 내려놓는 순간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무력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새로운 역할을 맡을 기회이기도 합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작은 모임에서 누군가를 돕는 일, 손주 돌봄이나 지역 커뮤니티 활동이 모두 새로운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퇴직 후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는데 그 시간을 통해 다시 살아있는 기쁨을 느꼈다고 합니다. 네 번째 방법은 마음을 비우는 연습입니다. 법정 스님은 비움은 이름이 아니라 어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퇴직은 우리에게 내려놓음을 가르칩니다. 젊을 때 붙잡고 있던 직책, 성취, 경쟁심을 놓아버릴 때 마음은 오히려 더 가벼워집니다. 저 역시 어느 순간 내가 더 이상 사회적 지위를 지켜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걸 받아들이자 오히려 숨이 트이는 경험을 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관계를 다시 잇는 것입니다. 퇴직 후 불안은 종종 인간관계 단절에서 비롯됩니다. 회사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면 자연스럽게 연락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면 관계는 다시 이어집니다.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걸고 배우자와 함께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고 자녀에게 잘 지내냐고 물어보는 것. 그 작은 행동이 불안을 줄여줍니다. 정약용이 말한 것처럼 사람이 함께하지 않으면 마음도 쇠한다는 지혜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결국 퇴직은 누구에게나 불안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준비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안이 다가올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작은 실천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루틴을 세우고 몸을 움직이고 새로운 역할을 찾아가며 마음을 비우고 관계를 이어가는 것. 이 5가지 길은 거창하지 않지만 우리의 하루를 조금씩 단단하게 지켜줍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퇴직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배움의 과정입니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겠지만 그 불안을 다루는 지혜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지금부터라도 한 걸음씩 실천한다면 남은 삶은 불안이 아니라 평온과 충만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가장 많이 걱정하는 주제 중 하나는 단연 돈입니다. 퇴직을 하고 나면 매달 들어오던 급여가 끊기고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합니다. 은행 통장을 들여다보며 앞으로 10년, 20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불안이 엄습합니다. 저도 지인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늘 돈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안 돼. 병원비가 언제 얼마나 들지 모르잖아. 자식에게 손 벌리고 싶진 않은데 나도 모르게 기대게 될까 두려워. 이런 고백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돈은 우리 삶의 안전망 같지만 동시에 불안을 키우는 그림자가 되기도 합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은 좋은 종이지만 나쁜 주인이다. 돈이 삶을 지탱해주는 도구일 때는 유용하지만 돈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저 역시 생활비 계산을 하며 숫자에 매달리다 보면 하루 종일 마음이 조급해지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돈은 저를 돕는 종이 아니라 저를 지배하는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이 불안을 낳는다고 합니다.
돈에 대한 집착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진 것이 적다고 불안해하고 가진 것이 많아도 잃을까 두려워 불안해합니다. 결국 불안은 가진 것의 크기와 상관없이 마음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법정 스님은 소유가 많을수록 걱정도 많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불안을 키우는 또 다른 방식은 관계의 갈등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형제 간에,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돈 문제가 얽히면 마음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한 지인은 퇴직 후 생활비가 빠듯해 아내와 자주 다툼이 늘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아끼냐는 불만과 왜 이렇게 쓰냐는 불만이 부딪히면서 작은 돈 문제가 큰 불안과 갈등으로 번져갔습니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관계와 감정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도 결국 돈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저는 가끔 이불 속에서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내일 갑자기 병원비가 크게 나오면 어쩌지? 혹시 오래 아프게 되면 내 가족은 어떻게 하지? 이렇게 꼬리를 무는 생각이 불안을 더 크게 만듭니다. 결국 내일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오늘 밤부터 걱정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처럼 불안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그림자와 싸우는 것이라는 말이 돈 문제에서 더 절실히 와닿습니다. 우리 세대에게 돈은 때려야 뗄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불안은 끝없이 자라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돈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의식주를 해결하고 건강을 지키고 관계를 이어가는데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가 겪어온 삶을 돌아보면 돈만으로는 결코 평온을 얻을 수 없다는 것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많아도 잃을까 불안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돈과 삶 사이의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절제와 단순함의 힘입니다. 간디는 소유는 최소화할수록 자유로워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더 많은 수입,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를 원했지만 이제는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매달 꼭 써야 하는 생활비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다만 허영이나 습관적인 소비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요. 작은 절제를 통해 우리는 불안의 원인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작은 만족을 키우는 것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다. 저는 이 구절을 떠올릴 때마다 제 삶을 돌아봅니다.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지만 따뜻한 밥 한 끼와 편안히 쉴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만족은 불안을 줄이고 삶의 균형을 되찾게 해줍니다. 세 번째는 나눔의 기쁨입니다. 돈을 쌓아두는 것만으로는
불안이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쌓아둘수록 지켜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더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나누는 순간 돈은 더 이상 걱정거리가 아니라 기쁨의 도구가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퇴직 후 작은 용돈을 아껴 지역 아동센터에 정기적으로 후원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그 시간만큼은 돈이 걱정이 아니라 감사의 매개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돈을 나누는 경험이 오히려 마음을 든든하게 지켜준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가계부와 계획의 힘입니다. 돈에 대한 불안은 막연하기 때문에 더 커집니다. 그런데 가계부를 쓰고 한 달의 지출과 수입을 눈으로 확인하면 막연한 두려움은 구체적인 대책으로 바뀝니다. 저는 몇 해 전부터 간단한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뒤로는 돈이 없어 불안하다는 생각이 줄었습니다. 막연한 불안 대신 여기서 조금만 줄이면 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준비가 곧 불안을 줄이는 힘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돈보다 중요한 가치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소유가 줄어들면 오히려 자유가 커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돈보다 훨씬 큰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건강, 관계, 마음의 평화. 돈이 그 가치를 지켜주는 도구일 때는 소중하지만 돈이 그 가치보다 앞설 때는 삶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저는 친구와 함께 웃는 시간, 가족과 나누는 따뜻한 밥상이야말로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값진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돈은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도구이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절제하고 만족을 배우고 나누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돈보다 중요한 가치를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균형을 되찾습니다. 불안은 여전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돈과 삶의 균형을 지키는 작은 실천들을 이어간다면 그 불안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 삶의 무게를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가장 깊이 느끼는 불안은 결국 죽음과 관련된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먼 이야기 같았던 죽음이 이제는 조금씩 가까워집니다.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들고 작은 통증에도 혹시 큰 병이 아닐까 걱정하며 친구나 지인의 부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삶과 죽음의 경계가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저는 몇 해 전 가까운 친구의 장례식에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함께 웃고 떠들던 사람이 이제는 차가운 관 속에 누워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도 언젠가는 이 날이 오겠구나. 그 순간 마음은 무겁고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마주할 때 그것은 곧 내 삶의 끝을 비추는 거울이 되곤 합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불안을 죽음을 의식하는 존재만이 느끼는 특별한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알기에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는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 불안을 직시할 때 비로소 자유가 시작된다.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오히려 더 깊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쇼펜하우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는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자연의 질서 속 하나의 변화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해가 지면 어둠이 찾아오듯 삶이 끝나면 죽음이 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막상 그 이치를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미지의 세계이고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마지막 경계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삶과 죽음을 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삶이 있기에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기에 삶이 의미를 가진다는 가르침이지요. 법정 스님은 죽음은 삶의 반대편이 아니라 삶의 일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한결 차분해집니다. 죽음을 삶의 끝으로만 보지 않고 또 다른 과정으로 받아들일 때 두려움은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우리 세대에게 죽음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매일 부딪히는 현실입니다. 친구가 떠나고 지인이 세상을 떠나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불안은 커집니다. 나는 언제쯤일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서 고개를 들지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성찰을 선물합니다. 아직 내게 시간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저는 죽음에 대한 불안을 느낄 때마다 오히려 하루를 더 소중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오늘 가족과 나누는 대화, 친구에게 건네는 안부 전화, 저녁 식탁에 앉아 먹는 따뜻한 밥 한 끼. 이런 평범한 순간이야말로 삶의 본질이라는 걸 깨닫게 되지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우리는 불안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불안은 우리를 더 깊이 살게 만드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죽음을 의식할 때 우리는 오늘을 더 진지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먼저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을 피해 달아나기보다는 정면으로 바라볼 때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우리 세대가 불안을 잠재우고 평온에 가까워지려면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읽었던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매일 죽음을 연습하는 과정이다. 처음에는 무섭게 들렸지만 곱씹을수록 의미가 깊습니다.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고 내일을 준비하며 언젠가 다가올 마지막을 담담히 맞이하는 것. 그 자체가 지혜로운 삶의 태도라는 것이지요. 저는 몇 년 전 큰 수술을 앞두고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을 때 처음으로 죽음이 가까이 다가온 듯한 불안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순간에 오히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두려움은 조금씩 가라앉고 작은 것에도 고마움을 느끼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어쩌면 죽음은 우리에게 감사와 평온을 가르쳐주는 마지막 스승인지도 모릅니다. 법륜 스님은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이 곧 삶을 잘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습니다. 오늘 만난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미뤄둔 사과를 전하고 감사의 말을 아끼지 않게 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하게 살도록 일깨우는 신호입니다. 불안은 미래의 그림자라고 쇼펜하우어가 말했듯 죽음에 대한 불안 역시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단순합니다. 미래의 그림자를 붙잡으려 애쓰지 말고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 따뜻한 차 한 잔의 온기, 자녀나 손주의 미소 같은 지금 이 순간에 몰두할 때 불안은 줄어듭니다. 우리 세대는 특히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정기검진을 앞두고 괜히 겁이 나서 미루기도 하고 작은 통증에도 혹시 큰 병이 아닐까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검진 결과가 어떠하든 미리 알아내고 대처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삶을 지키는 길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오히려 삶을 돌보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죽음에 대한 불안은 대개 나는 혼자가 될까봐 두렵다라는 감정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본래 홀로 태어나 홀로 가는 존재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홀로 오는 길, 홀로 가는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삶이 허무한 것은 아닙니다. 그 길을 걷는 동안 사랑을 주고받고 관계를 맺고 흔적을 남기는 것. 그것이 삶의 의미이자 아름다움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사람만이 진짜 삶을 사랑할 수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언젠가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남은 시간 동안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죽음을 받아들이는 지혜는 결국 오늘을 충만하게 사는 힘으로 이어집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없으니 오늘 할 수 있는 선행을 하고 오늘 사랑을 표현하며 오늘 감사의 말을 건네는 것. 이것이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는 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건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불안일지 모릅니다. 건강은 언제 흔들릴지 모르고 자녀와의 관계는 예측할 수 없으며 경제적 형편 또한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하지만 불안 속에서도 우리를 지탱해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감사와 희망입니다. 저는 언젠가 작은 경험 하나에서 큰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는데 밤새 내리던 비가 그치고 맑게 갠 하늘에 무지개가 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평안이 번져왔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었지만 단지 무지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하루가 든든해진 것이지요. 감사와 희망이란 바로 이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현실의 조건을 바꾸지 않아도 마음의 빛을 밝혀주는 힘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긍정심리학 연구에서 감사의 일기를 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매일 3가지 감사할 일을 기록한 사람들은 몇 주 후
불안이 줄어들고 행복감이 커졌다고 합니다. 우리 세대에게도 이 방법은 충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나는 아직 스스로 걸을 수 있어 감사하다.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하다. 연락해주는 친구가 있어 감사하다라고 적어본다면 마음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있는 그대로 감사하는 마음이 곧 행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더 큰 것을 원하느라 이미 가진 것을 잊곤 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숨 쉬는 것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녀가 멀리 떠나고 나서야 곁에 있을 때의 고마움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눈을 돌려보면 감사할 일은 늘 곁에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불안을 덜기 위해 가져야 할 또 하나의 힘은 희망입니다. 희망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희망은 깨어있는 인간의 꿈이라고 했습니다. 희망이 없다면 우리는 하루를 버티기 힘들지만 작은 희망 하나가 있으면 큰 시련도 견딜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 노신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암 수술 후 항암 치료를 받으며 무척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표정은 의외로 밝았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손주가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그날 손잡고 교문까지 데려다 주는 게 제 소망이에요. 그 생각만 해도 다시 힘이 납니다. 그는 결국 치료를 잘 견뎌내고 손주와 함께 입학식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희망이 인생을 버티게 하는 거대한 힘이 된 것입니다. 불안은 우리에게 다가올 위험을 과장해서 보여주곤 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지금 내 삶이 이미 충분히 소중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희망은 앞으로도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우리 세대가 불안을 잠재우는 가장 따뜻한 방법은 매일 감사할 일을 찾아내고 내일의 희망을 품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감사와 희망이 불안을 잠재운다는 사실은 알지만 막상 일상으로 돌아오면 또다시 걱정과 두려움이 마음을 덮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우리의 하루는 훨씬 가볍고 단단해집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감사의 기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긍정 심리학 연구처럼 매일 하루를 마무리할 때 감사할 3가지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적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놀랍게도 작은 것에서도 감사거리를 발견하는 눈이 열립니다. 오늘은 아침에 버스를 제 시간에 탈 수 있어 고마웠다.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받아 기뻤다. 건강검진을 무사히 끝내 다행이었다. 이런 소소한 기록이 쌓이면 삶 전체가 감사의 시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우리 세대는 마음속으로는 감사해도 표현에 서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입 밖으로 나와야 힘을 갖습니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고마워라는 짧은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그 순간 상대의 얼굴에 번지는 미소가 곧 내 마음을 따뜻하게 되돌아옵니다. 불교에서는 감사의 말 한마디가 1000번의 기도와 같다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는 희망을 구체화하는 습관입니다. 건강히 잘 살아야지 하는 다짐보다 아주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달에는 건강검진을 끝내자, 올겨울에는 가까운 산을 한번 오르자, 손주에게 편지를 써주자. 이런 구체적인 희망은 마음을 분명한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줄어들고 삶이 조금 더 뚜렷한 궤도를 갖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아침 차를 마시며 짧은 희망 문장을 마음속으로 되뇌곤 합니다. 오늘은 평온하게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자. 단순한 문장이지만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희망 문장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아직 배울 것이 많다. 오늘도 사랑을 나누겠다. 내일은 더 나아질 것이다. 이런 문장들은 불안을 밀어내고 마음을 든든하게 합니다. 우리 세대의 불안 중에는 경제적인 걱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연금이 줄어들까, 병원비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말입니다. 이런 불안에 눌리지 않으려면 지금 가진 것을 먼저 감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직 스스로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다. 함께 밥을 나눌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다. 이렇게 현재를 붙잡는 감사가 있어야 미래의 불안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나눔입니다. 감사와 희망은 혼자 가슴에 담아둘 때보다 나눌 때 더 크게 자랍니다. 작은 봉사활동, 어려운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손주에게 들려주는 희망의 이야기. 이런 나눔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삶이 의미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산다는 확신이야말로 불안을 잠재우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감사와 희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일상 속 아주 작은 순간에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표현하고 나눌 때 불안은 서서히 힘을 잃고 삶은 충만해집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삶의 마무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무리라는 말은 단순히 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삶의 마지막은 동시에 삶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배움과 성찰을 통해 무르익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온전한 삶이 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지금까지의 삶에 나는 만족하는가? 무엇을 더 보태야 완성에 가까워질까? 이 질문을 하면 불안도 올라오지만 동시에 새로운 다짐이 생깁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남은 시간을 채울 것인가가 더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수많은 저수를 남기며 자신의 삶을 채웠습니다. 그는 젊은 날의 좌절과 고난을 그대로 안고 갔지만 그 속에서 성찰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말년은 단순히 늙어가는 세월이 아니라 사유와 글을 통해 완성된 시간이었습니다. 고난조차 삶을 무르익게 하는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셈이지요. 간디 역시 노년에 이르러서도 삶을 끝까지 투쟁과 봉사의 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말년의 큰 병과 갈등 속에서도
나의 삶은 나의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삶이 완성된 순간은 죽음의 직전이 아니라 살아온 모든 시간을 꿰뚫는 그 한마디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세대가 본받을 만한 태도입니다. 헬렌 켈러는 생애 마지막까지 강연과 글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육체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이 받은 삶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며 채웠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삶은 조건이 아니라 태도에 의해 완성된다는 교훈을 느낍니다. 불교에서는 삶과 죽음을 따로 떼어 생각하지 않습니다. 삶의 완성은 곧 죽음의 준비이자 또 다른 시작입니다. 법정 스님은 마무리는 새로운 길의 문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무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다면 삶은 끝이 아니라 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삶의 완성을 고민한다는 것은 결국 불안에서 평온으로 건너가는 다리를 놓는 일입니다. 저는 요즘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남은 날들을 어떻게 채우느냐를 더 많이 생각합니다. 작은 배움이라도 이어가고 누군가와의 대화를 진심으로 나누고 고마움을 표현하며 사는 것. 그것이 곧 삶의 완성에 가까워지는 길 아닐까요? 삶의 마지막을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불안은 줄어듭니다. 마무리는 끝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길을 정리하고 또 다른 길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한층 더 단단해지고 한층 더 평온해집니다. 삶을 완성한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고 마지막까지 의미 있게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불안을 평온으로 바꾸려면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를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용서와 화해입니다. 우리 세대가 지나온 삶에는 크고 작은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풀지 못한 오해, 부부 사이의 미묘한 갈등, 친구와의 어긋난 관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라며 덮어두지만 사실 그 상처는 마음속 불안의 불씨가 됩니다. 저는 예전에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던 친구에게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서로 웃으며 그동안 잘 지냈냐는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화해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두 번째는 나눔과 베풀입니다. 돈이나 물질뿐만 아니라 경험과 지혜, 따뜻한 말 한마디도 훌륭한 나눔이 됩니다. 한 지인은 퇴직 후 글을 쓰며 살아온 이야기를 지역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길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 충분히 보람 있다. 나눔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불안을 덜어내는 힘이 됩니다. 세 번째는 기록을 남기는 일입니다. 살아온 이야기를 글이나 영상으로 남기면 그것이 가족과 후손에게 큰 자산이 됩니다. 반드시 거창한 자서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매일의 소소한 기록, 감사의 마음을 적은 일기, 혹은 손주에게 쓰는 편지. 기록은 내 삶을 정리하게 하고
정리된 삶은 불안을 줄입니다. 저는 가끔 하루를 마무리할 때 몇 줄이라도 적으며 마음이 한결 평온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네 번째는 마음을 단순하게 하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무소유의 지혜처럼 마지막까지 무엇을 더 붙잡으려 하기보다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소유와 집착을 줄일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도 쉬워집니다. 더 가지지 못해 불안하다는 생각 대신 이미 충분히 누렸다는 만족을 품을 때 삶은 아름답게 완성됩니다. 다섯 번째는 죽음을 자연의 이치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또 다른 시작으로 바라봅니다. 씨앗이 땅에 묻혀야 새싹이 돋듯 삶의 끝은 새로운 여정의 문턱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기독교 역시 죽음을 영원한 삶으로 가는 길로 해석합니다. 종교적 관점은 달라도 공통된 메시지는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움의 끝이 아니라 삶의 완성을 채우는 순간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인의 임종을 곁에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자녀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덕분에 잘 살았다. 그 짧은 한마디 속에 그의 삶 전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한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감사와 평온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삶의 마지막을 준비한다고 해서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하고 나누고 기록하며 단순하게 살아가고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한다면 불안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남은 날들을 평온하게 채워나가는 힘, 그것이 바로 삶을 완성하는 지혜입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